자, 이제 아직 여기에 덜 끝났는데요. 요거도 덜 끝났고요. 자, 왜 개입하느냐? 지금 오늘 흐름이 어떻습니까? 수업의 흐름이 일단 지난주에 그 했던 내용을 복습한 후에 시장에 대해서 했죠.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과장, 국수, 비비자 그 항목들의 이제 타이틀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시장의 기능으로 넘어와서는 자고가 정량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 시장이 배분해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내버려둬도 자원이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근데 그 중요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시장 실패요. 그 시장, 아주 중요한 그 시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장 실패고요.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할래? 개입을 하더라도 시장이라는 무대가 어떤 무대라 그랬어요?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무대라 그랬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정부가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할래? 하나는 직접 개입이 있고요. 하나는 간접 개입이 있고요. 하나는 토지 이용 규제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이 위에 두 개만 얘기합니다. 두 개만. 부동산 학이어서 예를 얘기하는데 아까 10문제 출제되고 6문제 출제됐다 그랬죠.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6문제. 여기 6문제에서 이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출제됐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뭔지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자, 정부라는 게 원래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저기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이쪽에 공급자들이 등장하면은 이 그라운드 경기장에 수요자들이라는 선수들과 공급자들이라는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를 할 때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은 정부가 하는 역할은 심판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반칙하지 않는지 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거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판을. 물론 그런 제도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른 제도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은 판을 깔아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공급자들이나 수요자들이 반칙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심판보다가 직접 개입한다면 어떤 게 직접 개입일까요? 심판보다가 직접 개입한다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양쪽에 축구를 하는 중에 심판이 직접 개입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버리는 걸까요? 자기가 선수가 돼서 공 차버리는 거죠. 자기가 선수가 돼서 공 차서 저쪽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보다 말고 자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수가. 뭔 소리예요 그게?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뭐가 돼버려요?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토지은행 제도 했죠. 토지 비축 제도라 그래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미리 비축하는 거야.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은 은행인데 비축을 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비축을 한다면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은 사야 되죠. 사서 비축하는 거니까. 비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지 사다가 비축해야 돼요. 쌀 사다가 비축해야 돼요. 이제 막 난리 터질 때 되면서 사야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임대주택이 부족해.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정부가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한다고 해서 꼭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이 하는 거예요. 공기업. 무슨 공사 있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슨 공사, 공기업에서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됐나요? 이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아예 그냥 수요 공급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간접 개입은 뭘까요? 선수로 뛰지는 않아요. 그 경기에 빗대면 편파 판정. 수요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지금 수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수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정부가 직접 사버리면 뭐가 되는 거고, 그건 직접 개입이고, 정부가 직접 사버리면 수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한테 자,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 테니까 집 사세요. 취득세, 등록세 깎아줄 테니까. 면세, 감세.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겠죠. 정부가 사는 건 아니죠. 정부가 사는 건 아니지만 사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세금을 줄여주거나, 또 너무 과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과해.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더 매겨. 못 사게. 이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사려는 사람 많은데 보니까 기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막 기술 개발이 늦어. 자, 이러니까 정부 연구소를 세워요. 정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요. 그 개발된 기술을 누구한테 지원해줘요? 민간 기업한테 지원해줘요. 그럼 전기 자동차 생산은 누가 해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생산은 민간이 하는데 그 기술 지원은 정부가 해주는 거죠.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각종 지원이나 보조를 통해서 생산 자체는 민간이 하고 소비 자체는 민간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 그럼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어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버린 것. 됐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걸 엄청 많이 물었다니까요. 이걸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섞어놓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번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지원, 보조,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그런 표현을 봐서 직접 개입인지 간접 개입인지 구분하는 거. 그거요.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각종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뭐 과세, 세금을 매기거나 면세, 세금을 줄여주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그다음에 토지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이 개입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외에 뭐 각종 건축 규제 같은 게 있어요. 수단으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토지정책에서는 출제되죠. 토지정책. 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세 가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 그 중에서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해요. 여기서 열 문제 나왔어요. 시장 실패에서. 여기서 열 문제, 여기서 여섯 문제라 그랬죠. 여기서 여섯 문제인데, 여섯 문제는 요거 두 개에서 여섯 문제고, 여기서 열 문제인데, 그 열 문제가 시장 실패에서 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니까, 요건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날 하는 내용은 계속 지우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도 계속 어디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개입하느냐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아직 이거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장 실패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능. 무슨 기능?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 몇 번 들어도 잘 안 되죠. 휘발성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죠. 기능이라는 단어는 들어도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 다음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시장의 기능 하면 자고가 정량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뜻은 뭐고요?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순서는 이제 외공불비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렇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라고도 해요. 불완전 정보. 자, 외공불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10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5문제, 여기서 2문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3문제. 전체적으로 3문제.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자,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외부 효과가.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이렇게. 자, 이제 이번 순환 여기 단어 뜻 정도 알아주시면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효과 할 때 그 외부라는 단어는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외부입니다. 다만 이게 어디의 외부인지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는 시장의 외부라는 뜻이에요. 시장 외부. 시장의 외부 효과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아직은 추상적이죠. 뭔 소리인지 어렵죠. 그럼 시장의 내부 현상은 뭐고 외부는 뭐냐? 시장 내부를 알면은 외부 효과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 내부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시장 내부에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나요? 거래할 때는 대가를 주거나 받죠. 시장 내부 현상에서는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주거나 받아요. 그런데 외부 효과에서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아요. 신기하죠? 어떤 혜택을 줘요. 어떤 피해를 끼쳐요. 그런데 뭐를 주고 받지 않는다고요? 대가.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 외부 현상.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혜택을 주면은 돈을 줘야 정상 아닌가요? 혜택을 주면 돈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손해를 끼치면 대가를 지불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양봉업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죠. 바다에 갖다 놔요? 산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산에 갖다 놓으면 그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과정에 옆에 있는 과수원에도 갈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과수원들이 많잖아요. 산에. 그 과수원에 가서도 꿀을 채집해 와요. 자, 이러면은 물론 양봉업자도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 과수원에 있는 꿀을 나오니까. 근데 산에 봄에 지천으로 널린 그 꿀에 비해서는 양봉업자가 얻는 혜택보다는 양봉업자도 물론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누가 훨씬 더 큰 혜택을 봐요? 과수원업자가 훨씬 더 큰 혜택을 봅니다. 그 자연 수정이 되니까. 봄철에 과수원업자들은 다 이거 수정을 해야 돼요. 손으로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사과 예를 들었죠. 저희 집에 어릴 때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 농사 짓는 과정을 다 봤어요. 자, 그런데 벌통을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수고를 많이 덜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분명히 혜택을 봅니다. 자, 근데 이 양봉업자가 그 과수원업자의 수정을 도울 목적으로 갖다 놨나요? 아니죠. 자신은 그냥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죠. 근데 그거를 양봉업자가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그런 의도는 없지만 저 사람한테도 도움될 거다라는 거는 알죠. 근데 도움을 주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그 과수원업자가 와서 고맙다고 돈 푼이라도 이렇게 갖다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봉업자 입장에서 자, 이쪽으로 갖다 놓든 오늘 하루 일을 해야 되고 저쪽으로 갖다 놓든 오늘 하루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저쪽으로 혜택을 주는데 굳이 돈을 주는 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자신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죠. 꿀 생산에도 관계 없다면은 이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침 튀겨서 이쪽으로 튀면 저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다 한 가족이고 내가 지금 하루 쓰는 이 노동력도 자원이에요. 이 노동력도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어떻게 하는 게 이 인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그러면은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갖다 놓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갖다 놓은 순간 그 노동력은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과일이 더 적게 생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자, 이런 효과를 정예 외부 효과라 그래요. 정예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줘요.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데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정예 외부 효과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외부 효과 중에서도 정예 외부 효과는 이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는 뭐를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죠. 자, 나타나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량만큼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과소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자본주의사에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를 판단할 때 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판단한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양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느냐 많게 생산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과수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비효율적이 지금 적정량만큼 생산돼야 효율적이에요. 남아돌아도 안 돼요. 아까 국수 만들고 전 부칠 때 국수는 남아돌고 저는 모자라고 남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 거고 모자란 것도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 거예요. 상품의 양으로 봤을 때 이거 비효율적이죠? 맞나요? 자, 근데 부의 외부라는 것도 있어요. 부의 외부.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쳐요. 시멘트 공장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날려요. 이웃들한테 해를 끼쳐요. 자, 그런다고 대가를 지불하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판단하는 생산 원가를 잡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만 정상인데,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원가를 낮게 잡겠죠. 원가를 낮게 잡을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수요 공급 얘기할 때 공급자들은 이윤 보고 행동한다 그랬죠. 판매가가 여기 있는데 원가를 더 높게 잡았다면은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생산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원가를 낮게 잡으니까 이윤의 크기가 더 크니까 생산을
막 해버리는 거죠. 더 해버리는 거죠. 더. 이윤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공장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게 잡고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이에요. 여기서는 다 뭐예요? 다 비효율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이에요. 등대 생각해 보세요. 자, 밤바다에 불빛을 보고서 육지다 어디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저기 육지가 있네. 또 이제 조그만 암초 같은 게 있으면 그 위에도 이렇게 뭐 올려놓잖아요. 암초, 밤에는 암초가 잘 안 보이니까 암초 위에다가 이렇게 불 깜빡깜빡해서 이게 해요. 그리고 암초가 아니라 그 여라 그러는 것 같던데, 여.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데 한 1m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여요. 거기에도 뭐를 세워놔야 돼요. 거기에도 저걸 세워놔야, 등대 같은 거 세워놔야 돼요. 낮에도 안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다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바다 속에. 이게 바다 속에 이렇게 우리 저거 생각해 본데, 이 협곡 있잖아요. 깊은 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이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협곡을 이렇게 물이 완전히 산을 다 잠궈 놔버리면은 협곡 있는 쪽으로는 깊을 거고 능선 있는 쪽으로는 얕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하다 지나가 버리면 이게 걸리는 것처럼 바다에도 길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런 등대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등대는 불빛을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서 이용을 하고서 그 이용 요금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민간에게 맡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민간에 맡겨놓으면은, 자, 요거 이용 요금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돼요. 저하고 함께 사업해 보실래요? 등대 사업 괜찮으시겠어요? 저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등대 사업 한다면 이거 등대 건설해 가지고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낮에 봐요, 밤에 봐요? 밤바다에 보는 거지. 밤바다에. 저놈이 돈을 낸 놈인지 안 낸 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외국 배가 그냥 저기 뭐가 있네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비켜서. 저놈이 돈을 낸 놈인지 안 낸 놈인지 알 수가 없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안 낸 놈인지 안다 할지라도 언제 가서 붙잡을 거 저걸. 저놈 안 낸 놈이네 하고 가려버리면은 돈 낸 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안 낸 놈이 불빛을 보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요금을 안 낸 사람이 불빛을 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돈 안 내면. 못 들어오면 되니까. 사적 재화는 돈 안 내면 못 사는 거예요. 사적 재화는 배제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공재죠.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거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필요해도 나 필요 없다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라도, 속으로는 필요한데도 겉으로는 나 필요 없어 해놓고 누가 건설하면은 같이 그냥 묻어가는 거죠. 꼽사리 끼는 거죠.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꼽사리 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꼽사리 낀다 말 안 나오겠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무임승차라고 나와요. 무임승차.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무임승차.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무임승차.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필요한 물건 아닌가요? 필요한 물건인데 이쪽으로 자원이 배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쪽으로 자원 배분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안전 시장. 자, 아까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했죠. 이게 불안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다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요? 불안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없다 그랬죠. 현실은 이상적인 시장은 없어요. 근데 그 불안전 시장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독점이나 과점이에요. 독점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과점은 소수 기업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독점 기업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독점이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때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조정한다 할 때. 그럴 때 생산량을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이 올라가요. 생산량 줄이지 않고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어느 정도로 가격을 올려요? 자신의 이윤이 가장 높게 되도록 적당히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도록.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을 줄여야만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허생전이라는 글을 읽어보셨나요? 허생전. 연암 박지원인가 누구의 글이잖아요. 그 남산 밑에 글만 읽고 있고 배를 고른 선비가 있는데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시내 나가서 그 변부자한테 찾아가서 만냥 빌려가지고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다 싸그리 사 모으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수용품. 추석 전에. 자, 추석 전이니까 여름철이죠. 제수용품 중에 상하는 음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상할 이 음식들도 있으니까. 썩어 자빠지는데도 이 허생은 눈도 하나 끔찍 안 하죠. 썩어 없어지는데도. 그 사온 사람들은 막 저거 썩는다 막 소리 아우성인데도. 왜 그럴까요? 반은 썩어서 못 쓰더라도 가격은 2배, 3배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그 박지원이 후세 누군가가 이런 짓을 하면은 나라의 경제를 좀 먹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매점매석이라 그래요. 매점매석. 사놓고 자기가 점유하는 거예요. 매점. 살 매자예요. 사서 점유하면서 매석, 팔 매자예요. 아낄 석자예요. 아까워하는 거. 애석해 하다 할 때 그 석자. 파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안 파니까 물건이 시중에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독과점, 얘네들은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하면서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높여요. 담합. 여러분들 정유업계, 이 이동통신업계 담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잘 안 낮춰요.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자신의 이윤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다음에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 자,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도 되고요. 정보가 불안전하면 그만큼 비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더 완전해지면 더 효율적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불안전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내비게이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 했어요. 10년 전부터. 그 당시에 서울에서 명절 때마다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제 귀성객, 귀향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도로가 굉장히 막히죠. 막히는데 어떤 길은 덜 막히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면은, 야, 이거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 봐서 좀 안 막히는 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은 누가 하나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그 다음엔 다른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막히는 길을 이제 올라가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교통 흐름을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중앙으로 다 보내죠. 그럼 집계를 해서 그거를 통신사한테 다 보내주면 통신사는 가입한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잖아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막히는 길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유류비 절감되죠. 시간 절약되죠. 이게 다 뭐예요?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를 또 완전하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나타나도요, 과소 생산이 돼요. 뭔가 비효율적이 돼요.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되는 게. 이 중에 딱 하나 얘만 과다 생산이죠. 나머지는 다 과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개입할까요? 양봉업자하고 과수원업자한테 보조를 해요. 누구한테? 양봉업자한테. 야,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5만 원 줄게. 기왕이면 5만 원 받는 게 낫겠죠. 5만 원 받고 똑같이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노동력은 똑같이 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생산되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죠. 규제. 공예세 같은 거 매기는 거예요. 공예세 같은 걸 매기면은 그 공장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겠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거죠. 다음에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직접 생산해요. 정부가 직접 생산. 다음에 이거 독과점 규제해야 되죠. 독과점 규제하는 우리 정부 기관도 있잖아요. 독과점 규제하는 기관 어디 있어요? 공정위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공정위 저기 있잖아요. 이거 비대칭 정보 이런 것도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이게 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정책의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용도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눠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도시 지역을 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얘네들은 구분이 없어요. 얘네들은 다시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짬뽕으로 사용 안 하고 뒤죽박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난개발, 굉장히 토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거는 조금 전에 여기 지웠던 것 중에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옆에 양계장이 들어선다거나, 양계장 지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옆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피해를 끼치는 거죠. 자, 서로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는 주거지역, 어디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발이 안 되게 앞으로 보존하는 거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자, 일단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목적이 뭐를 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 체감. 또는 이제 감소시키는 거요. 또는 이제 방지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맡겨놨을 때 뭐가 나타나니까? 부의 외부가 나타나니까 이때는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자, 근데 아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서로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상충한다 그랬죠. 자, 이런 거를 시행할 때는 뭐를 해칠 수 있는가 하면은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시행하면서 녹지적 있죠. 녹지적. 녹지적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보존 녹지 뭐 이런 건 절대로 개발이 안 돼요. 자, 누구는 보존 녹지 해놓고 누구는 상업지역 해주고, 자, 누구는 무슨 3대에 걸쳐 덕을 쌓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녹지적으로 해놓고 개발할 수 있게 해놓고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는 뭔가 또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보상 규정이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 여기 이제 그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당신 여기다가는 못 짓지만, 여기는 못 짓지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줄 텐데,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줄 텐데, 다른 지역에 팔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다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갖다 팔아라. 권리를 팔아라. 그러면 이런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당신네들은 몇 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더 지으려면 이런 지역에 개발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더 사가지고 와서 더 지어라. 이렇게 해요. 요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를 주고? 개발권이라는 걸 주고, 개발권. 권리를 주는, 권리를. 이런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당신한테는 요만큼만 지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요만큼만 지을 수 있는데, 더 지을 수 있으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 과정에서 개발권이 거래되겠죠. 사오려면은, 그럼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이거 시행하면은. 왜? 중개사무소에 가서 혹시 개발권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개발권 팔라고 내놓은 거 있나요? 그 개발권을 사야 더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죠. 이거 시행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은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 그 보상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권 양도제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는 뭔가 하면은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교재는 뭐죠? 교재 봐서는 너무 자세히 들어가야 되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예를 들어 평당 50만 원 1년에 한 평당 50만 원, 그럼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년에 5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게 정부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서민들이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단칸방인데 거의 단칸방인데 1년에 500만 원 내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게
평당 50만 원을 평당 40만 원으로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대료를 규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죠? 이제 40만 원만 내도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1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생각할까요? 뭐 12평으로 늘려도 480밖에 안 되니까 더 평수를 늘려잡겠죠. 한 칸짜리 방은 두 칸짜리로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겠어요? 집 알아보러 오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좀 넓은 집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계약 이제 끝나면은, 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새로 구할 때는 좀 더 넓은 집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해보세요. 이제 새로 계약을 하려면 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년에 500만 원 받던 거 이제 4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평짜리.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공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평당 40만 원만 받아요.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집 갖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평당 지금까지 10평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1년에 500만 원씩 들어오던 게 이제 얼마밖에 못 받게 한다고요? 400만 원밖에 못 받게 한다고요. 자, 근데 불만은 있는데 처벌이 두려워서 우선은 400만 원으로 계약을 할지라도 그 임대주택 중에서는 낡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낡아지는 것들을 철거를 하고서 새로 임대주택을 지을까요? 철거한 후에 새로 임대주택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일부러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때려 부실 수는 없으니까 아직 철거할 때가 되지 않은 주택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 낡아서 철거한 주택들은 새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급은 점점 줄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했어요. 더 넓은 집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개사무소에 집이 부족하겠죠. 집이 부족해요. 더 짓지는 않고 더 넓은 집 찾아봐 달라는 사람들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집 구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면 중개사무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집 구하려면 집 나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알려줄까요? 뭐라고 해야 알려줄까요? 돈 더 준다 그래야죠. 돈 더 준다. 돈 더 준다 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얼마로 써야 돼요? 계약서는 40으로 써야 돼요. 평당 40으로. 그러면서 얼마 더 얹어줘야 될까요? 10만 원만 더 얹어주면 될까요? 그럼 못 얻어요. 물정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 왜 그래요? 그 50만 원은 옛날에 임대주택이 꽤 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임대주택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이제 더 안 지은 상태가 돼버렸죠. 그럼 더 부족해져 버렸죠. 옛날 50만 원 할 때보다 주택이 더 부족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얹어줘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계약서에는 40 쓰더라도 더 많이 얹어줘야 된다면 처음에 정부가 기대했던 거와는 영 딴판이 됐죠. 좀 전에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임대료를 40으로 규제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방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주택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근데 주택이 줄어들어 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요. 계약서에 쓰는 거에 더 많이 얹어줘야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돈을 얹어주는 거, 이 웃돈을 얹어주는 거를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 뒷돈 주는 거라 해서 음성적 지불. 이런 시장이 나타나는 거를 암시장이라 그래요. 암시장. 규제 가격은 쓰되 암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코 임차인한테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사실 임차인들한테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은 괜찮거든요. 잠깐 동안. 주택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런 거 규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때려 부시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때려 부시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전 잠깐 동안은 그런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양가 규제와 거의 같은 성격의 정책이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조.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어떻게 해? 임차인들이 돈 보태받아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더 넓은 집으로 가겠죠. 이제 이번엔 보조받은 걸로 더 알아보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임대인들 규제해야 안 해요? 임대인들 규제 안 해요. 이제는 임차인들이 더 많은 돈으로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구도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임대인도 혜택을 봐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럼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는 임대인들이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뭐를 늘려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임대료가 떨어져야 누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났어요. 예전에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면서 반값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을 한 칸 얻으면 월세 부담 없이 전세 얻으면 그러면은 비용 적게 다닐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전세금 지원하자. 그래서 방 한 칸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 학생 하나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지금 원래는 평당 방 한 칸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지원한다니까 이제 얼마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2,000만 원만 마련하면은 1,000만 원 보태서 방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방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도 나도 방 다 알아보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 전세를 3,000에서 3,500, 600 올리는 거죠. 자, 그럼 정부한테서 1,000만 원 보태받아도 내 주머니에서 2,0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2,500, 2,6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보태받았지만 사실 나는 얼마밖에 혜택 못 보는 거예요? 400, 500밖에 혜택 못 보는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전세 올라간 만큼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죠. 집주인이. 그러니까 돈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3,000 받던 거 3,500 받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뭐 더 짓고 또 임대주택 늘려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임대료가 다시 떨어져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세 기책은 뭔가 하면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부과받은 사람이 자신이 100% 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매기면, 없던 재산세를 매기면 그 집주인이 무슨 생각해요? 집세 올려요. 집세 올려서 상대방한테 다 넘어가 버리면은 전액 누구 부담이에요? 임차인 부담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얼마의 부담이 되느냐를 조세 귀착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 그래요. 설명 들으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조세가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전가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를 귀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한테 100만 원 부과한 조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의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은 전부 다 누구한테 귀착됐다? 임차인한테 귀착됐다. 이렇게 수요자한테 귀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 있어요. 자, 제가 원룸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원룸주택 갖고 있는데 방이 10칸이에요. 10개. 근데 재산세가 100만 원 부과됐어요, 저한테. 뭐 걱정 안 해. 방 한 칸당 얼마씩 올려요? 방 한 칸당 10만 원씩 올려요.
그래서 10만 원 더 내라. 자, 그런데 주변에 빈집들이 많아요.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제가 속으로 어떤 걱정을 할까요? 안 그래도 저 집도 비어있고 비어있다고 하는데 내가 올려버리면 내 집이 빈집이 될 수 있죠. 내 집이 빈집 되어버리면 내가 함부로 올리지를 못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고스란히 누가 낼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고스란히 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스러우니까, 내가 올려서 딴 데로 방 뺀다 이 소리가 걱정스러우니까. 그럴 때는 전가가 잘 돼요, 안 돼요? 전가가 안 돼요. 빈집들이 많으면. 근데 주변에 빈집이 없어요. 요 집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올려도 살아야지. 딴 데 갈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전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탄력성으로 설명해요. 탄력성. 자, 지난주하고 아까 복습할 때하고 탄력성 개념 말씀드렸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으면 뭐고요? 탄력성이 큰 거고요. 수량 변화를 크게 못하면은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저 수요자들이 저희 집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예, 10명이 살고 있어. 제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예요? 10개. 방 10개를 갖고 있는데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제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여기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죠.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큰 거예요.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주변에 빈집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크다. 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크게 줄일 수 있으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탄력성이 크면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크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량을 크게 못 줄이죠. 크게 못 줄인다는 게 뭐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크게 움직일 수 있으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얼마든지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세금을 덜 부담해요. 근데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탄력성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탄력성이 적을수록 세금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은 적게 부담하는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탄력성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예, 많이 변화시켜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탄력성이니까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은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클수록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 탄력성이 클수록 덜 부담. 자, 그 내용이 이제 조세의 기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개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요것들은 이제 뜻 정도만 말씀을 드렸죠. 예, 뜻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복습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 커다란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물론 오늘은 이런 걸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결국 앞으로 계속 이런 주제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주제별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